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니티를 통해 팀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거스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테크니컬 리드입니다. 유니티 직원입니다. 다 아시지 않을까요, 그건? 저는 제 스스로를 게임 소프트웨어 분야의 제너럴리스트라고 보고 있고요. 10년 넘게 고객과 접점이 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일을 해왔고, 이제 첫 모바일 게임을 만들기 시작하는 회사에서부터 AAA 프랜차이즈 게임 개발사까지 전 세계 각양각색의 게임 스튜디오와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라즈입니다. 유니티의 테크니컬 아트 매니저고 샌프란시스코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테크니컬 아티스트이고요. 여러 플랫폼에서 수많은 게임 타이틀의 최적화 제작 출시를 도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성능 최적화 작업이 가장 즐겁습니다. 어떤 에셋 파이프라인 자동화 작업이든 고퀄의 아트를 더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개를 마쳤으니 저희 팀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이번 주제의 연사로 선택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는 둘 다 유니티의 게임 스튜디오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팀은 경험이 풍부한 게임 개발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고객과 직접 협력을 하면서 유니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해서 게임 개발의 여정을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티로 게임에 새로운 기능을 더해주고 또 메모리에서부터 CPU, GPU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또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이식하는 일도 합니다. PC와 같은 고사양 플랫폼에서 하드웨어의 제약이 많은 스위치로 게임을 이식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렌더 파이프라인 업그레이드 하는 등의 작업 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들으러 오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거스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은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소스 컨트롤, 에셋, 임포트, 프로젝트 구조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세션이 여러분께서 팀의 생산성을 어디에서 높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팀에서는 각 분야별로 다른 방법으로 프로젝트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소스 컨트롤에 익숙하겠지만 레즈와 저는 굉장히 자주 아트 에셋을 소스 컨트롤과 non-versioned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이에 분리해서 관리하는 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종 아트가 사라지고 중복 작업을 해야 하고 워크플로우가 복잡해집니다. 소스 컨트롤은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중심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일찌감치 소스 컨트롤을 접해왔고 소스 컨트롤이 소프트웨어에 제공하는 장점을 인식해 왔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저장하고 변경 사항을 롤백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시간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협업을 가능케 해주었습니다. 유니티는 최근까지 플라스틱 SCM이라고 알려진 유니티의 버전 컨트롤이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과 대용량 바이너리를 잘 처리해주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발 툴인 유니티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엔진, ID, 데브옵스 인프라, 심지어 지라와 같은 프로젝트 관리 툴과도 통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야나 맥스 등의 DCC 패키지와도 함께 작동하도록 스크립팅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DCC 통합 외에 컨텐츠에도 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커다란 개별적인 기가급 파일이나 바이너리 등의 테라바이트급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작업 중에 누구도 덮어쓰거나 변경을 가하지 못하도록 잠글 수도 있습니다. 이터레이션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다른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백업과 이터레이션 기능 외에도 유니티 버전 컨트롤 소프트웨어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일 잠금과 같은 기능뿐 아니라 이미지의 비주얼 디프 등을 사용해서 변경 목록 사이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 관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버전 관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보면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니티 샘플을 가져오거나 에셋 스토어에서 구매한 에셋을 가져오거나
히스토리나 유틸리티, 쉐이더, 에셋, 이전 프로젝트에서 작업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모두 에셋 폴더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저분해지고요. 정리하기가 어렵고 결국 거대한 근간의 에셋 폴더가 되는데 느리고 탐색하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사용했던 ACRP 템플릿 파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파일 추가와 관련된 요점을 잘 보여줍니다. 에셋 폴더에 파일과 스토어에서 구매한 것들을 추가해줍니다. 프리프로덕션에선 이러한 작업을 너무 복잡하게 하거나 너무 많은 변경을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변경사항을 추적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물론 이때 소스 컨트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패키지를 망가뜨리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절대적인 경로가 있는 경우 더 그렇고요. 망가지만 엔지니어가 있어야만 찾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프로젝트 컨텐츠를 정리할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코드를 구조하는 방법이나 어디에 정리를 할지, 아트와 컨텐츠는 어떻게 정리하고 구조할지,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 폴더와 텍스처 폴더를 모든 프로퍼티에 대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폴더에 모든 머티리얼과 텍스처를 담을지, 아니면 하나의 폴더, 공유 폴더에 모든 프롭을 넣을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전에 더 많이 계획을 세우고 향후 니즈를 예측하고 일관된 방식을 사용할수록 자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규칙은 또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이 역시 적용을 해야 하고 이미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 구조와 관련된 다른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네이밍 컨벤션, 명명 규칙인데요. 모두가 좋아하는 주제죠. 이 명명 규칙 작업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해야 합니다. 물론 막상 시작하면 하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왜 많이 생길까요? 일관된 명명법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에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면 향후에 자동화는 불가능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다면 결국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명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예시가 있지만 코딩 스탠다드 문서를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명명 규칙 문서를 만들면 됩니다. 즉 모든 에셋 유형을 포괄하고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에셋의 모든 하위 집합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더 많이 예측할 수 있을수록 더 나은 정보 문서가 되겠지만 이 문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문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며칠이 걸릴 수 있지만 대규모에서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셋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에셋 이름을 지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최적화와 자동화 기회를 통해 그 시간을 나중에 만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름은 에셋의 임포트, 세팅, 익스포드 방법, 적절한 모노 비헤이비어가 연결되어 있는 프리팹과 같은 것을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 있는 마법사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등을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예시로 몇 가지 포뮬러가 나와 있는데요. 프롭인지 캐릭터인지 환경인지 등 카테고리 별뿐만 아니라 에셋 유형, 텍스처, 머티리얼 모델 등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양이 있습니다. 당연히 완벽한 예시는 아니죠. 프로젝트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감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다른 곳에서 임포트된 콘텐츠도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셋만 정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파게티 코드는 엔지니어의 시간을 빼앗고 해결하기 어려운 버그를 유발하고 수정 과정도 복잡합니다. 결국엔 패치가 필요해지고 더 많은 스파게티 코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의 핵심 기술, 코어 테크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퍼블릭 패키지 등 자체 패키지나 모듈을 만드는 게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코드를 정리하고 관련 폴더의 어셈블리 정리를 추가하는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일찍 시작하셔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하나뿐이더라도요. 어떤 코드가 재사용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스튜디오가 성장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매번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일부 코드를 롤오버해서 이연을 시켜서 편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직접 코드를 구현하는 경우 유니티 베스트 프랙티스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을 일찍 확립하세요. 명령한 규칙을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패턴을 자주 사용하도록 장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팀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유닛 테스트를 만들어서 팀 문화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닛 테스트는 초기에는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고 위험을 완화하려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계속 반복을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구조 관련해서 라지님께서 임포트 파이프라인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포트하는 모든 에셋에 대해서 임포트 설정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설정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텍스처 하나에 설정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너무 커지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실행 도중 메모리가 부족해서 게임이 다운되거나 잘못된 압축 설정을 선택해서 너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일이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더라도 매번 똑같이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든 에셋에 대해서 수동으로 작업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임포트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리셋입니다. 프리셋은 유니티 에셋의 세팅을 저장하고 다른 유니티 에셋의 동작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유니티 기능입니다. 프리셋은 비주얼하고요. 시각적이고 코드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복잡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고 또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는데 복잡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프로젝트에 유용합니다. 왼쪽에 표시된 프로셋은 프리셋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프로젝트 폴더에서 에셋을 선택하고 인스펙터에서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작은 선형적인 노브가 있죠. 이걸 열어서 프로젝트의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을 조정하려면 먼저 프로젝트에서 저장된 프리셋을 선택하고요. 여기 두 번째 스크린샷을 보면 되고요. 변경사항을 적용하거나 또 조정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셋을 적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에셋을 직접 저장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은 선형 노브로 이동해서 해당 유형의 에셋에 적용되는 프리셋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코드로 할 수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세팅에 가면 프리셋 매니저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광범위한 규칙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전 슬라이드의 첫 번째 스크린샷인데 여기서는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프리셋 매니저의 프로젝트 세팅에 있는 이 예시에서는 텍스처 임포터를 셋업을 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두 가지의 작은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더스코어 알비도 스트링을 찾는 것인데요. 그리고 텍스처의 알비도 키워드나 언더스코어 알비도가 있는 텍스처에는 임포트 시 프리셋을 적용하고 언더스코어 노멀 텍스처에는 노멀 프리셋을 적용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에셋 임포트를 커스터마이즈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에셋 포스트 프로세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더 낫고 프리셋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려면 코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에셋 포스트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임포트 전에 프리프로세스 메소드를 사용해서 코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임포트할 때 다양한 에셋 유형에 대해서 임포트 세팅을 적용할 수 있고요. 임포트 후에 on post process method에서는 모든 머티리얼과 텍스처가 일치하면 프리팹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에셋 위저드를 트리거하고 프리팹이 강제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도록 모너 비헤이비어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잘 보이시나요? 에셋 포스트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코드에 프리셋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on preprocess texture method를 사용하고 texture preset이라는 에셋을 찾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찾으면 로드하고 코드의 마지막 줄에서 에셋 임포터에 적용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데요. 코드에서 프리셋을 적용하는 방법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에셋 포스트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임포트를 할 때 텍스처와 인터랙트하는 방법도 보여줍니다. 마지막 코드 한 줄만 제거하고 에셋 임포터를 직접 사용하면 텍스처의 크기나 텍스처의 컴프레션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수동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규칙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바로 멀티 플랫폼 오버라이드입니다. 임포트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임포트를 최적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에셋에 대해서 자동화를 했지만 이제 한 번에 여러 플랫폼에 shipping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른 세팅이 필요한데요. 텍스처와 같은 에셋의 경우 어떻게 할까요? 스크린샷과 같이 유니티는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오버라이드를 지원합니다. 스크린샷에는 인스펙터 텍스처에서 텍스처 에셋 하나를 선택하거나 프로젝트에서 선택을 하고요. 인스펙터에서 각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오버라이드를 사용할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PC에 대한 몇 가지 오버라이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닌텐도 스위치용이 있습니다. 텍스처 크기, 압축, 포맷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기능은 코드를 통해 조정할 수 있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그럼 다른 코드 샘플을 보겠습니다. 네, 이 코드 샘플에서는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on preprocessor texture method로 인터랙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저희가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드는데요. 엔드로이드 오버라이드라는 겁니다. 새로운 텍스처 임포터 플랫폼 세팅입니다. 이 엔드로이드를 대문자 A로 명명을 했는데요. 유니티 문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각 플랫폼에 대한 오버라이드의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엔드로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대 텍스처 크기가 510이고 그리고 텍스처 퀄리티 0, 압축 품질이 0이고 그리고 텍스처 형식은 AFTS 12x12입니다. 그래서 저희 텍스처 오버라이드를 엔드로이드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려면은 몇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면 됩니다. 세팅을 적용하기 전에 텍스처 이름이 이제 특정 방식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뭐 키워드, 뭐 캐릭터를 위한 차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특정 폴더에서 가져온 것인지를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분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조건에 따른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시 돌아가서 프로젝트 구성이나 아니면은 모든 명령 규칙이나 아니면은 이 구조 프로젝트에 투입된 많은 작업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면서 자동화를 더 많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좀 에셋 인풋 파이프라인을 커스텀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좀 다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풋 파이프라인을 커스텀 했는데요. 이제 임포트 시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그런 문제였죠. 특히 멀티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더 그랬습니다. 유니티 내에서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다시 임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가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임포트 하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유니티 엑셀러레이터를 보통 셋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니티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에셋 데이터를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전달하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유니티 인스턴스가 에셋 데이터를 로컬 단에서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타겟 플랫폼에 대해서 엑셀러레이터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이런 플랫폼들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터에 충분한 공간이 할당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임포트 액티비티 윈도우도 있죠. 여기에서는 임포트 자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여줍니다. 뭐가 임포트 됐는지, 왜 됐는지, 어떤 에셋 종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초기에 처음 임포트를 해올 때 시간을 줄이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데 특히 시간을 줄이려고 할 때 임포트를 다시 가지고 와서 프로젝트 변경을 할 때 시간 단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뭔가 조정을 하려고 프리팹을 변경을 할 때 도움이 되죠. 이 프리팹을 저장하고 다시 임포트를 할 때마다 그 프리팹이 트리거 되거나 뭐 이니시에이트가 되는데요. 그때 그 임포트 할 때도 시간이 참 걸립니다. 다 모으면 사소한 작은 시간이 아니죠.
일단 이렇게 리임포트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지 이유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인스턴스 관련된 문제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좀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팀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프리셉에서 변경할 때마다 30초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인풋 솔루션들 좀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제는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프로젝트는 필요한 툴이 다 다릅니다. 어떤 툴들은 유니티에서 제공 안 하죠. 그래서 뭐 스킨 머시 렌더러, 컴바이너, 그리고 텍스처 패커 뭐 이런 것들, 매니폴드 지오메트리, 그리고 인테리어 트라이앵글 메쉬 뭐 이런 것을 편집하는 도구들, 뭐 2D 게임이라면 이런 커스텀 맵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스텀 에디터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IM9E입니다. 유니티에서 한동안 활용이 되던 방식인데요. 이 이미디어트 모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제 IM9E의 풀네임인데요. 이것은 유니티 UI를 에디터에서 별도로 생성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인 게임의 오브젝트인 U9E나 아니면 런타임용 UI를 수행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IM9E를 쓰게 되는데요. 또 덧붙여서 UI 툴킷을 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랑 그리고 런타임에 같이 쓸 수 있는 둘 다, 이 UI를 둘 다 커버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기능과 리소스 모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 차이는 C샵만 C샵 코드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훨씬 더 좀 더 고도화되어 잘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UXML 파일인 구조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에 표시되는 스타일이죠. USS 파일이고, 뭐 텍스트가 굵게, 뭐 버튼 색상 다르게 이런 것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C#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웹에 좀 익숙하시다면은 좀 그 에디터나 아니면 런타임용 UI를 굉장히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UI 툴킷을 사용을 하여서 오른쪽에 보이는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뭐 에디터 도구가 있고, 제가 이제 커스텀 중복 레이아웃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베어본에 굉장히 뭐 아무것도 없는 카피를 여러 번 복제를 해가지고 다른 버튼들 그 색상도 입히고 텍스트에다가 다른 스타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뭐 이런 내용이 여기서 끝나고 다른 내용이 시작하고 이런 것을 좀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에디터를 커스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 얘기해 볼까요? 네, 보통은 그 데이터를 직접 코드에 추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엔지니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엔지니어에게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좀 조정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나은 방법은 대안은 이런 변경들이 디자이너나 아니면 프로듀서나 뭐 프로젝트에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제 공개 제공이 되어서 데이터 자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코드는 건드리지 않고요. 근데 이것을 에디터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방법을 커스텀함으로써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결국은 데이터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그 씬과 독립적으로 원하는 종류의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왼쪽에는 게임 데이터, 상태, 뭐 데미지, 승수, 그리고 렌더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가 있고요. 오른쪽은 코드에 변경된 사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 몇 가지 버튼을 추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근데 이 버튼을 추가함으로써 저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좀 단순화된 것이긴 한데요. 좀 더 복잡한 유스 케이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에 디자이너가 있는데 스프레드시트로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뭐 조정을 하고 있고 뭐 한 상황에서 이런 변경을 프로젝트 자체에다가 적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버튼을 추가를 해서 CSV 파일에서 이제 읽어서 이것을 프로젝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반대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 있는 데이터를 CSV 파일로 엑스포트를 해서 나중에 디자이너가 쓰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시각적인 방식으로 데이터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즈께서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런 경우 있으셨죠. 뭔가 이 씬이 좀 이상한데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HDRP의 자동 노출 기능에 저항하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굉장히 어두운 실내 환경에 있다가 밝은 그러니까 외부 환경으로 걸어 나가는 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 노출을 허용을 하면 자주 이 씬 자체가 오버 익스포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노출 과다가 되어버리는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디버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하고 수정을 하는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씬뷰에서 드롭다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렌더 파이프라인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처음에는 쉐이딩 모델에다가 와이어프레임 드로잉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한 거죠. URP와 HDRP 모두 다 이런 디버그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URP와 HDRP는 좀 몇몇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렌더링 디버거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윈도우 애널리시스 렌더링 디버거로 가게 되면은 URP와 HDRP가 다양한 드로우 모드, 렌더링 모드에 대해서 여러 다른 기능이 가진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중간 보면은 URP에서 그 섀도우 캐스케이드 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자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면서 품질을 확인하고 어떤 그 레벨의 섀도우 캐스케이드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컬러나 아니면은 라이트 정보를 디퓨즈나 알베도 없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측에는 머티리얼 오버라이드를 사용을 하여서 알베도만 보여주는 HDRP의 예시가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텍스처만 보는 거죠. 전혀 노멀 없이 조명 정보 없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텍스처 레벨만 균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디버그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건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뷰를 커스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스스로 발굴을 해서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라즈랑 굉장히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프로파일 데이터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메모리 프로파일, CPU 프로파일, GPU 프로파일을 유니티 툴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고 또 네이티브 툴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체 개발 프로세스 걸쳐서 프로파일링 계속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할까요? 프로파일링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팀이 필요한 곳에 더 중요한 곳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뭐 전혀 이득이 얼마 안 되는데 문제 해결하려고 시간을 투입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별로 ROI가 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해봐야 실제로 병목 현상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더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임팩트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의 또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우리가 이런 데 시간을 써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엑셀러레이터 설정이나 뭐 프로파일링이나 뭐 이런 것은 팀이 작으면 프로젝트가 작으면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빌드를 하고 빌드를 실행을 하고 새 코드가 올바르게 실행되는지 자동화된 테스트 스위트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프로파일링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도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여기의 핵심은 시간을 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빌드,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처리하도록 하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클라우드 빌드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사내에 자동화된 시스템이던 더 좋은 옵션을 선택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게임 개발하시는 동안에 팀에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경사항들도 잘 따라잡으면서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드린 모든 조언들은 실제 프로젝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커버 못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게임 개발의 예술과 과학은 평생을 저희가 정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몇 초 동안 화면에서 그 QR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리소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유용한 팁을 배우셨기를 바라고요. 게임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